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간디는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이었겠지.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시작은 전혀 위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망설이고 자주 흔들리던 청년에 가까웠습니다. 1869년 영국 식민지 인도의 작은 해안 도시 포르반다르. 간디는 상인 계급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가정은 엄격했고 그는 늘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간디는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단단한 눈빛의 노인은 이 시절의 간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청년 간디는 성공한 영국 신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법률 공부였고 그를 영국 런던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기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런던에서의 간디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서양식 정장을 입고도 어색했고 영국식 식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몰래 채식을 포기했다가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가 되려 애썼지만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자기 고백에 가깝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언어라기보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의 속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는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인도에서도 영국에서도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그 변화의 계기는 인도도 영국도 아닌 전혀 다른 땅에서 찾아옵니다. 1893년 간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향합니다. 단지 1년짜리 법률 자문 계약이었고 그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1등석 객실. 정당한 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피부색 하나로 강제로 쫓겨납니다. 그날 밤 차가운 플랫폼에 홀로 남은 간디는 분노보다도 깊은 혼란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욕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개인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침묵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법 조문을 다시 읽고 식민지 행정 문서를 뒤졌으며 영국 정부에 보낼 청원서를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아직 비폭력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 자신도 지도자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이 세계의 부당함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조용한 질문이 훗날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이 될 줄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간디는 더 이상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고독한 길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1893년 남아프리카에서 기차에서 쫓겨난 그 밤, 간디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억울했고 부당했고 분명한 차별이었으니까요. 그 시대 많은 이들이 같은 일을 겪었고 대부분은 침묵하거나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그 두 가지 모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바꾸지 않았고 그렇다고 고개를 숙인 채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간을 들여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종종 간디를 너무 이상적인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선택은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는 영국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법과 행정은 철저히 백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무력 저항은 즉각적인 탄압을 불러왔고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간디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제국의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싸움은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법과 여론의 틈은 있다. 그는 인도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사하고 영국 본국에 보고할 문서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렸고 효과가 있는지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만이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간디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에 도달합니다. 훗날 사티아그라하라 불리게 되는 생각입니다. 직역하면 진리에 대한 굳은 집착, 조금 풀어서 말하면 거짓과 폭력에 기대지 않고 진실 그 자체로 버틴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이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상대의 폭력을 그대로 견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간디와 그를 따르던 이들은 체포되고 구타당하고 직업과 거주지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보복을 금지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선택 아닌가? 간디 자신도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와 서신에서 자주 자신의 방식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내가 옳은 길에 있는지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말은 확신보다는 불안에 가깝습니다. 성인의 고백이라기보다 고독한 실험가의 독백처럼 들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방식이 예상 밖의 효과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언론이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본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식민지 정책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디는 처음으로 느낍니다. 폭력을 쓰지 않아도 상대의 양심을 흔들 수 있구나. 그러나 이 깨달음은 곧 또 다른 고민을 낳습니다. 이 방식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이 시점부터 간디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고통을 함께 짊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는 점점 유명해졌고 동시에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의 선택은 항상 누군가의 불만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느리게 가느냐?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왜 싸우지 않느냐? 그 질문들은 훗날 인도에서도 그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남아프리카를 떠나 인도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곳에는 더 거대한 제국의 질서와 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이름을 알렸으니 인도에선 곧바로 영웅이 되었겠지. 하지만 실제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15년 간디가 인도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환호보다 거리감이었습니다. 인도의 정치 지도자들, 지식인들, 상류 계층은 그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너무 느렸고 너무 도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 제국의 핵심 식민지였습니다. 경제는 착취당했고 행정과 군사 권력은 철저히 영국 손에 있었죠. 하지만 인도 내부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상류층은 점진적 자치를 원했고 급진적 독립운동가들은 무장투쟁을 주장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간디의 비폭력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 간디는 인도로 돌아온 직후 영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국 안에서의 개혁 가능성을 아직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은 종종 교과서에서 간단히 넘어가지만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국 타도를 외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영국은 인도의 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간디는 이때 영국이 전쟁 후 자치를 확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인도인들에게 전쟁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들으면 의아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비폭력의 상징인 간디가 왜 전쟁을 지지했을까? 간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리를 요구하려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번에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변화를 끌어내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치 확대는 지연되었고 오히려 통제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간디는 결정적인 깨달음에 이릅니다. 제국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 인식은 그의 태도를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인도 전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농민과 노동자의 삶을 관찰합니다. 기차 3등석에 몸을 싣고 작은 마을에 머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기 간디는 처음으로 대중과 호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또 하나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인도의 고통은 단지 영국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카스트 차별, 종교 갈등, 지역 간 불균형, 이 모든 문제가 독립 이후에도 남을 것임을 그는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 구호보다 생활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물레를 돌리고 소박한 옷을 입고 스스로 검소한 삶을 선택합니다. 이 행동은 정치적 퍼포먼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메시지였습니다. 독립은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 선택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옵니다. 상류층은 그를 시대착오적 인물이라 비판했고 급진파는 너무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간디는 어느 진영에서도 완전히 환영받지 못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느꼈던 것은 확신이라기보다 책임감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인도 전역을 뒤흔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간디의 비폭력 노선을 근본적으로 시험하게 됩니다. 1919년 봄, 인도 펀자브 지방의 도시 암리차르 평화적으로 모여있던 민중을 향해 영국군이 발포합니다. 도망칠 길도 없던 좁은 광장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식민지 민중에게 어디까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간디는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 길로 이끈 것이 옳았던가? 당시 인도 전역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젊은 독립운동가들은 무장저항을 외쳤고 민중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간디가 택한 선택은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대중운동의 일시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 결정은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던 이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춘다고? 비판은 거셌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비겁하다고 불렀고 어떤 이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폭력 사태가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속에서 시작된 운동은 결국 분노로 끝난다. 이 말은 자기 확신이라기보다 오랜 관찰에서 나온 경고였습니다. 폭력이 한번 정당화되면 그 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간디는 영국군의 학살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암리차르 사건을 제국의 도덕적 파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응답하는 순간 인도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지를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영국은 그를 여전히 위험한 인물로 보았고 급진 독립파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간디는 자신의 판단을 쉽게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단식이었습니다. 간디의 단식은 항상 정치적 계산으로만 설명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 기록을 들여다보면 단식은 일종의 자기 처벌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나에게 있다. 이 생각은 그를 더욱 말라가게 했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간디가 멈추었을 때 세계는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내부에서도 식민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목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시간을 벌었고 인도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간디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비폭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이 아니라 긴 인내를 요구하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 길이 옳지 않다면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여전히 같은 답에 머뭅니다. 아니다. 이 길 말고는 없다. 이 고집스러운 선택은 훗날 그를 인도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가 제국을 곤란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총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연설문조차 아닌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 소금은 너무 평범해서 저항의 상징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간디는 바로 그 평범함을 선택했습니다. 1930년 당시 소금은 인도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이었지만 영국은 이를 철저히 독점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조차 자연에서 얻은 소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일상조차 제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명백한 통제의 선언이었습니다. 간디는 이 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국은 위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흔들려야 한다. 그래서 그는 1930년 3월 아슈람을 떠나 바닷가까지 약 380km를 걷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 행진입니다. 처음 이 계획이 공개됐을 때 영국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노인이 걷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인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상징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군사력이 아니라 시선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매일 걷고 매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부, 상인, 노인, 아이들까지. 행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거창한 연설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나도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닷가에 도착한 날, 간디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소금을 집어듭니다. 그 순간 영국의 법은 무너졌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장면은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영국은 난처해졌습니다. 폭력으로 진압하면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그대로 두자니 식민 통제의 정당성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영국은 수만 명을 체포합니다. 간디 역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 운동은 즉각적인 독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여전히 버텼고 인도의 고통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행진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제국은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디는 이 성공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는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부터 간디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다. 간디는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붙잡습니다. 이 길은 사람을 살리는가? 이 질문은 곧 인도 내부의 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종교와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하나의 인도가 과연 가능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인도의 독립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게 됩니다. 영국 제국은 전쟁과 경제적 부담으로 식민지 통치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인도 역시 독립의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내부의 균열, 특히 종교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힌두교 다수 사회 속에서 이슬람 공동체는 독립 이후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정치 계산이 아니라 삶의 문제였습니다. 무슬림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국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훗날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간디는 이 움직임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를 종교가 아닌 공존의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힌두도 무슬림도 시크교도도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힌두 사원과 이슬람 마을을 오가며 갈등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폭력 사태가 벌어진 지역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순진했던 것 아니냐? 사실 간디도 갈등의 깊이를 모른 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일기에서 종교적 증오가 정치적 계산과 결합할 때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여러 차례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단이라는 선택을 마지막까지 피하려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간디에게 분단은 영국의 마지막 전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눠서 다스린다. 제국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나뉘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폭력 사태는 잦아졌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시간은 간디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947년 인도는 독립을 맞이하지만 동시에 분단이라는 비극을 겪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개의 국경이 그어졌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디는 공식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축하의 자리보다 난민촌과 폭력 현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립의 날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남겼습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끝난 것 아닐까? 실제로 독립 이후의 인도에서 간디는 점점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국가 건설, 경제 계획, 군사 문제는 젊은 지도자들의 몫이 되었고 간디는 여전히 도덕과 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존경받았지만 결정권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간디의 모습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입니다. 성공한 혁명가라기보다 자신이 꿈꾼 세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노인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증오와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경호를 거부하는 선택입니다. 독립을 이끈 인물이라면 이제 모두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지만 실제의 간디는 독립 이후 오히려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1947년 인도는 마침내 독립을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환호가 넘쳤고 새로운 국가는 바쁜 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 한가운데서 간디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공식 행사보다 그는 난민촌과 폭력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국가 탄생의 기쁨보다 사람들의 상처가 그에게는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간디는 자주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승리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독립 후의 인도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국경 문제, 경제 재건, 군사와 외교, 이런 문제들 앞에서 간디의 도덕적 언어는 때로는 너무 느리고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젊은 정치 지도자들은 보다 강력한 국가를 꿈꿨고 간디는 여전히 검소함과 자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했지만 그의 조언을 항상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물러나지 않았을까? 간디는 스스로를 국가의 지도자라기보다 양심의 증인으로 여겼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어도 그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는 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는 독립 이후에도 단식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영국에 맞서서가 아니라 인도인들에게 폭력을 멈추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단식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도덕을 요구하는가? 이런 반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자신의 요구가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 시점에서 거의 수도자에 가까웠습니다. 검소한 식사, 낡은 옷, 간소한 거처. 이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감동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거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외면하고 싶은 질문을 간디가 계속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간디가 인도를 약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간디는 이 비난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역사가 나를 증명할 것이다. 이 말에는 억울함보다 체념에 가까운 평온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경호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다. 이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이 선택은 그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그는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1948년 1월 30일 저녁 델리의 한 기도의 장소로 향하던 간디는 늘 그렇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의 경호는 최소한이었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굳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호를 강화하자고 설득했지만 간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은 내가 가르쳐온 삶이 아니다. 이 말은 용기라기보다 자기 일관성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삶이 어긋나는 순간을 끝까지 피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한 남자가 다가와 총을 겨눕니다. 총성이 울리고 간디는 쓰러집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은 하나같이 조용합니다. 비명보다는 정적이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간디는 저항하지 않았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여러 증언이 엇갈리지만 그가 끝까지 평온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전 세계로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폭력은 그 자신조차 지켜주지 못한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간디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징이 되어 있었고 그 상징의 붕괴는 세계 곳곳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도의 거리에서는 슬픔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독립을 맞이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재를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던지던 질문, 그가 붙잡고 있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간디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때로는 더 많은 고통을 연장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상황에 맞춰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메시지다. 이 말은 그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방식이 옳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남았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간디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 질문은 인도만의 것이 아니라 폭력과 갈등을 겪는 모든 사회를 향해 있습니다. 간디 이야기는 늘 비슷해서 조금 멀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를 너무 일찍 완성된 인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인, 위인,
도덕의 화신. 이런 이름들은 그를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를 우리와 분리시켜버립니다. 기록 속의 간디는 끊임없이 흔들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고 실수했으며 그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기와 편지에서 자주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진리를 찾는 과정에 있을 뿐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은 확신보다는 과정에 대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는 언제나 옳은 답보다 옳게 묻는 방법을 중시했습니다. 이 점에서 간디는 불편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간단한 결론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비폭력 노선은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평가와 함께 독립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간디의 개인적 실천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엄격한 금욕,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요구했던 도덕적 기준, 이 역시 존경과 비판이 엇갈립니다. 그는 이 비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공개적으로 토론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지도자로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확신에 찬 목소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디는 그 기대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의 박수보다 내 양심의 침묵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그가 왜 끝까지 고독한 위치에 머물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그의 실패와 한계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깔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고민과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간디의 진짜 유산은 비폭력이라는 구호보다 나는 옳은가?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그를 괴롭혔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는 지금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폭력, 증오, 분열이 여전히 반복되는 시대에 그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이 이야기의 끝에 와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간디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간디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완성된 답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의 비폭력을 하나의 공식처럼 외웁니다. 폭력을 쓰지 말 것, 상대를 미워하지 말 것. 하지만 간디 자신은 이 원칙이 언제나 옳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실패했고 그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중운동을 멈췄고 그 결정으로 비난받았으며 분단을 막지 못한 책임 앞에서도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간디에게 비폭력은 승리를 보장하는 전략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점에서 간디는 불편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면 그 목표는 이미 오염된 것이다. 이 문장은 지금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속도가 미덕이 되고 성과가 모든 것을 덮는 시대에서 간디의 느림은 오히려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쉽게 신하로 만들어버립니다. 신하가 되면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 속의 간디는 신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실험 중인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매일 자신의 생각을 시험했고 틀리면 고치려 했습니다. 이 태도야말로 그가 남긴 가장 현실적인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폭력과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 간디의 방식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남겼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국가에도 사회에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간디는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력 말고도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그의 삶은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를 견디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간디처럼 조용히 오래 생각해도 괜찮을 테니까요.